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아니면 어쩌면 헛된 기대일 수도 있는 그런 제도죠. 바로 Right to Try, 우리말로 하면 시도할 권리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민석 박사님의 지논 컴퍼스 블로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FDA 자료라든지 관련 법률 정보들 같이 보면서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Right to Try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약 한번 써볼 기회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환자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또 자기 결정권,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정밀의학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까지 다 연결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확실히 해보죠. Right to try. 이게 정확히 뭔가요? 제가 FDA 자료를 좀 보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앓고 있고 승인된 치료법은 다 썼고 임상시험 참여도 어렵고 이런 환자들이 FDA 승인 전에 나온 약에 접근하는 경로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 조건들이 다 맞아야 해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승인된 치료법 소진, 임상시험 참여 불가. 이건 의사가 확인해줘야 하고요. 아, 의사 확인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환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서면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기존에 있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게 이건 FDA 검토나 승인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 FDA 승인 없이요? 네, 환자가 의사가 직접 그 약을 개발하는 회사랑 협의해서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아무 약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임상 1상 시험은 끝난 약이어야 해요. 임상 1상이면 안전성 정도만 보는 단계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소수의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자체의 안전성을 처음 확인하는 단계니까요. 그러면 FDA 승인 절차를 건너뛰는 거니까 속도는 빠르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나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비판 지점 중 하나입니다. 임상 1상만 통과했다는 건 약효가 제대로 입증된 게 아니고요. 특히 중증 환자들한테 썼을 때 안전할지 그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아, 그럼 환자 입장에선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즉 인폼드 콘센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 일부 비평가들은 그래서 이거 그냥 거짓 희망 주는 거 아니냐, 일종의 플라세보 법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2018년에 연방법으로 제정이 됐고 그전부터도 이미 많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2018년 기준으로 한 41개 주 정도에서 이미 주법이 있었어요. 연방법은 그 이후에 나온 거고요. 최근에는 애리조나나 몬테나 같은 곳에서는 이 법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근데 이게 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실효성 논란도 계속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제약회사가 약을 줄 의무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도할 권리, right to try지 약을 받을 권리, right to receive는 아니라는 거죠. 아, 권리는 있는데 실제로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 네. 회사가 거절하면 그만이니까요. 실제로 연방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제도를 통해서 약을 받은 환자가 정말 극소수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생각보다 현실적인 장벽이 크군요. 네, 그리고 예전에 FDA 국장이었던 스콧 고틀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라이트 트라이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FDA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 요청의 99%는 다 승인해주고 있었다고요. 99%나요? 그럼 사실상 이 법이 없어도 대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오늘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이민섭 박사님의 관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런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Right to Try를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은 이 제도를 단순히 그냥 약을 쓸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넘어서 환자가 자기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그걸 스스로 설계할 권리, 즉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 자기 결정권이요? 네, 특히 정밀의학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 유전 정보 분석해서 이 환자한테는 이 약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나와도 그 약이 아직 FDA 승인 전이면 지금으로서는 시도조차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박사님 글 중에 기술은 삶을 정밀하게, 제도는 삶을 존중하게 이런 문구가 있던데 그게 딱 핵심을 짚는 말 같아요. 저도 그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AI가 아무리 좋은 치료 옵션을 찾아줘도 결국 그걸 선택하고 시도할 수 있는 건 환자 본인이고 국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읽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또 한국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미국 일부 주와는 달리 우리는 아직 이런 right to try 개념 자체가 없고 실험적인 치료 시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도해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들어보니까 right to try라는 게 정말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희망을 찾는 환자의 그 절박함,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전성, 유효성 문제, 그리고 실제로 약을 구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이 제도가 가진 어떤 잠재적인 이익과 또 위험성을 어떻게 잘 조율할 건지, 그리고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민석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밀의학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환자의 자율성, 선택권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또 제도로 뒷받침해 줄 것인가, 이 고민이 정말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를 통해 right to try의 다양한 면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정말 모든 치료법을 다 써본 상황에서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어쩌면 나에게 맞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면 그 시도할 권리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 번쯤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